네, 삼프로TV와 트렌드 코리아가 함께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3 내년의 트렌드 어떤 트렌드가 혹시 우리 예측되는 트렌드가 좀 있습니까? 우리 여돈 앵커? 내년 트렌드 중에 하나는 여도온이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 여돈. 네. 트렌드에 이름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여돈. 그냥 과하게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열심히 살려고 해서 내년에는 좀 약간 주도 3%를 주도하는 그런 진행자가 되고 싶다. 좋습니다. 여돈 삼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도온입니다. 돈 많이 벌도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좋다. 하겠습니다. 은까지 한번 갈까요? 네. 은은하게. 여돈. 여돈 참 이름이 기억하기 너무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빨리 하면 돈이잖아요, 제 이름이. 여돈. 돈 하다 보면 돈. 그래서 제 별명 돈돈. 여러모로 참 좋은 이름이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름의 뜻이 길도자에 은은자라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은이 약간 도움되는 그런 좀 실용적인 건물 중에 그래요? 하나잖아요. 그런 뜻을 또 함의를 담고 있다는 거. 길에 막 은화들이 막 깔려 있는 거군요. 그렇죠. 제가 가는 길에는 실용적인 금은 없지만 은은 있다. 너무 좋다. 실용적인 진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고입니다. 많이 정말. 써주십시오. 네, 뭘 더 하자고. 그만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아니요, 전 더 할 수 더 있습니다. 할래요? 네. 자, 그러면 네. 우리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 모시고 네.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플러스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종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섭섭하셨죠? 지난주에 돌아갈 때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래서 제가 또 오셨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저희가 2주 연속으로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분위기가 오늘은 좀 하락했습니다만 네. 최근 분위기가 사실 주식시장이 꽤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돈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고 네. 이 분위기 타고 좀 갈래나 이런 기대감이 지금 계속 슬슬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요 올라오는 기분은 조금 섣부른 걸까요? 일단은 이제 오늘 시장이 네. 진짜 기가 막히게 2,400에 딱 턱걸이하면서 지금 끝났잖아요. 그랬나요? 네. 예, 그러니까 다들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뭐 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냥 현재 경기 여건이 단순하게 이 경기의 순환주기상에서 뭐 둔화 사이클, 뭐 침체 사이클로 끝난다고 한다면 뭐 최근에 봤던 주가의 바닥은 요번에 어느 정도 좀 확인했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연말까지는 좀 찜찜한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제 이게 유동성 경색, 신용 경색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제 우리 정 프로님 말씀처럼 최근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그 큰 원인은 결국은 이제 해외에서 불어오는 훈풍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은 속도가 좀 조절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고, 그게 결국 이제 달러와의 강세를 조금 약세로 만들고 외국인 매세가 이제 여기에 좀 뒷받침되면서 최근 분위기를 좋게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는 제가 우려했던 유동성 경색이나 신용 경색의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긴 하지만 조금은 완화됐고, 반면에 이제 달러와 약세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들이 최근 보면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커진 건 맞는 것 같다. 네. 일단 이 정도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산 건 뭔가 환율로 인한 좀 상대적인 매력도 때문만일까요? 네. 그 오늘 아침에 뭐 제가 출근길 라이브도 상당히 자주 보는 시청자 중에 한 명인데 매일 보셔야죠. 예, 매주 봅니다. 예, 저도 출근할 때 딱 보기 좋거든요. 근데 오늘 김 프로님께서 뭐 정리를 사실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데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정확하게 9월 말부터 한 5주 넘게 샀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가 보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 1,4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로 봤었을 때는 그때 한 2,200이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달러화 기준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보면 뭐 그냥 주가도 싼데 달러 베이스로 계산해 보면 뭐 이전보단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난 그런 상태에서 한국의 우량 주식들을 살 수 있는 좀 기회다라고 좀 충분히 좀 여겨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9월 말부터는 약간의 가격 메리트로 시작을 했는데 마침 10월 중순부터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도 나왔고 또 중국에서 3기 연임 이후에 조금 분위기 안 좋아지다가
약간 이제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봉쇄가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연이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도 어떻게 보면 운 좋게 9월 말부터 처음에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 뒤에 조금 호재가 뒤따라주는 그런 형태여서 지금까지도 조금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았나 네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예를 들면 한 350부터 쭉 외국인이 들어와서 1440에 정말 뭐 정점 찍고 이런 상황이 괜찮은데 네. 그게 별로 아니고 뭐 쭉 안 들어오다가 한 1,400원 넘고 1,420, 30원 이렇게 가니까 막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다시 1,400원대 아래로 떨어지는 1,300원 한 80원, 70원쯤 돼서는 네. 외국인 더 이상 안 들어오겠네 이런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정 프로님 정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면도날입니다. 네. 아유, 역시 우리 정 프로님 이제 뭐 지금 벌써 증권방송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잖아요. 오늘 좀 팔았죠 외국인이. 네, 오늘 그래서 네. 딱 그 느낌이 제가 오늘 아주 공교롭게도 네. 딱 2,400에 턱걸이도 했고 오늘 외국인이 그 9월 말 이후에 그동안에는 딱 이 영업일만 순매도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이 딱 세 번째 순매도 했던 날입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았어요. 1,100억 정도 거래소 시장에서. 그래서 금액이 크지는 않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1,440원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77원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환으로만 지금 얼마를 먹은 겁니까 지금? 70원. 예, 많이 먹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1,370원 내지는 1,350원대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가격 메리트를 보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사실은 좀 더 들어올 유인은 저는 좀 적지 않을까.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오늘 이제 미국 물가 지표 발표가 되잖아요. 네. 저희가 다들 기대하는 것처럼 부디 지난달보다는 물가가 좀 떨어지는 쪽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워낙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좀 걱정도 되는데 기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들 막 근데 이제 너무 떨어진다고 보고 기대를 있으니까. 안 하란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몇이 제일 좋은 예를 들면 뭐 갑자기 6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시장이 또 충격받을 것 같은데 네. 제일 좋은 게 뭐 한 시나리오는. 7.8 요 정도일까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내용이나 구성 항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네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물가를 보자고 하는 이유는 네. 여기에서 더 외국인들이 한 발 더 나가서 더 매수세를 지속하려면 좋은 확실하게 달러가 약세로 좀 더 갈 거다라는 전망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확실하게 금리 인상의 속도가 조절될 거다. 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되는 것 같다라는 게 뒷받침돼야 외국인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물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숫자 자체는 그 헤드라인 CPI는 지난달이 8.2였고 네. 컨센서스는 8.0이에요. 지금 8.0. 네, 뭐 8.0, 7.9 뭐 이렇게 약간 전망 기간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 7자를 보면은 조금 심리적으로 빅피겨가 깨지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은 숫자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서 그럼 뭐 코어 CPI 뭐가 좀 유의미하게 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헤드라인 CPI는 6월인가 7월 달에 9.1로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와서 8.2, 8.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코어 CPI는 지난달 6.2%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보기에는 야 이거 그 뭐랄까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라던가 이런 변동성이 제외된 그런 핵심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뭐 에너지 가격이라던가 식료품 가격의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이 보는 숫자는 오히려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가 다시 떨어질 거냐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것 같고 그리고 항목 중에서는 뭐 여러 차례 3%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했겠지만 네. 가장 관심인 게 렌트비가 이제 언제 꺾일 거냐. 그 부분들이 좀 눈에 확인이 되어야 네. 시장은 같은 숫자를 하더라도 조금 그동안에 경직적으로 올라왔던 물가가 낮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분석을 할 것 같아요. 렌트비 같은 거 미리 좀 점쳐볼 수 있는 그런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트 이런 거는 따로 없습니까?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 움직이는 게 좀 포착될 거 아니에요. 예, 정프님 질문이 너무 날카로우셔가지고 정영 질레트라고 예. 또 닉네임 아유, 만드셨더라고요. 네. 예전에 우리 네. 정프님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육중날입니다. 네. 네. 그 비슷하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네.
그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 케이스 실러 네, 주택 가격 네, 네. 지수를 이렇게 전년 동기비 상승률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음흠. 이거하고 렌트비하고 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걸로 조금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꽤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택 가격 지수의 상승률이 지금 조금 꺾인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진 않아요.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시차를 두고 렌트비도 더 상승하지 않고 이제 기울기가 밋밋해지고 약간 좀 하락 반전된 시기가 지금 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률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빠르면 연말 내지는 내년도 초 정도 가게 되면 그동안의 렌트비가 계속 상승률이 우상향이었다면 연말 내지는 연초 가면 약간 밋밋해지거나 살짝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수는 있어 보입니다. 네. 2번은 아니고. 이번까지는 아직은 조금 애매해요. 지금은 이제 왜냐면 10월 지표니까 반영이. 여기가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가격 지수의 상승률이 꺾이기 시작한 게 한 올해 봄 정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간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봐야 할 거는 CPI 이후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CPI 이후에 FOMC? 당연히 연결되는 거는 이제 FOMC가 되겠죠. 12월 이제 중순께 정도 있을 텐데 결국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상당히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강했고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 강세에서 우리가 조금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는 철저하게 외국인 주도였잖아요.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지금은 매수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관 투자자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유동성 확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많이 또 손실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 기관과 국내 개인이 주도하면서 시장을 이끌 힘은 좀 부족해 보이고요. 네. 결국은 좀 억울하게도 외국인이 좀 더 사줄 거냐 아니면 이제 여기 이 정도 하고 지켜볼 거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그건 또 달러화의 강세 약세 여부에 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12월 FOMC에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75bp씩 4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한 이후에 50bp의 빅스텝으로 갈 거냐. 그리고 그러면서 뭐 내년도는 또 뭐 25bp로 더 줄어들 거냐. 이제 요거에 대한 전망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FF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아직은 그 50bp 인상 가능성이 한 60%인가 이 정도고요. 75bp의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한 40% 정도는 돼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전망은 명확하게 12월 달에 50bp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줄어들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미국 CPI 발표 이후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변수가 될 것 같아요. 50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는 75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CPI가 만약에 이제 우리의 예상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7자를 보는 건데 만약에 8을 보면은 요게 또 살짝 올라가 75 쪽에 살짝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내려와도. 네, 그러니까 코어 사실은 쪽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네. 8.0이나 7.9나 별 차이 없는데. 뭐 0.1% 포인트인데 이제 앞자리가 주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아 근데 그 파월도 그러니까 그 속도는 조금 늦추되 마지막 도달할 그 금리 최종금리.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 기간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건 좀 길게 가겠다. 요걸 이제 표현했잖아요. 네, 했죠. 그 이야기를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어쨌든 이번에는 75보다는 50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12월 달에 50bp의 인상 가능성, 즉 속도가 줄어들 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파월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하기 시작할게. 우리가 12월에 속도를 조절할 게가 아니라 12월부터 속도를 조절할지 말지 고민해 볼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까지는 75bp의 인상 가능성이
아직은 완전히 충분히 닫혀 있다?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페드 네. 입장에서도. 근데 CPI가 여전히 8.0, 그러니까 뭐 헤드라인뿐만 아니라 코어가 안 꺾였는데 네. 보니까 의미 부여 막 해가지고 우리 보니까 50bp 인상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네. 발표되는 지표가 중요하고 네. 앞으로 한 2주 사이에 발표되는 노동 관련한 시장에 뭔가 네. 꺾임이 확실하게 안 보이면은 그들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또 네. 75로 갈 수밖에 75 없다. 네, 얘기가 그렇죠. 스물스물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오늘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되니까 제가 뭐 여기서 굳이 무리하게 막 무리수를 줄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물가 지표는 그래도 좀 하향 안정.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그래도 50bp 인상 가능성 좀 높게 보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약간 그 기타 다른 변수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조금 이렇게 고점을 지나는 듯한 그런 모습은 나와주고 그쵸. 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그 고용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달 그 10월 달에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실업률이 3.5에서 3.7로 소폭 올랐고요. 네. 그것보다 더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임금 상승률이 5.0에서 4.7로 소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 보면 어쨌든 간에 이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나 기울기는 매우 완만하고 더딜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시장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게 고점을 지나서 전월보다는 좀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는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겠냐. 일단 그렇게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주신 말씀들을 뭐 그냥 이렇게 머릿속만 생각하신 건 아닐 거고 아마 이런저런 자료들 좀 보시면서 추론을 좀 하셨을 텐데 네. 어떤 자료들을 혹시 오늘 좀 갖고 오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오늘요? 네. 오늘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좀 준비를 했다가 우리 정프로님 전세 얘기하느라 이제 못했던 네. 얘기가 뭐였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분위기 자체는 괜찮아 보이고 연말까지 뭐 산타 랠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아주 험악한 분위기에서는 벗어나서 조금 단기 저점에 대한 확신, 희망 정도는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져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는 혹시나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기는 심정으로 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그 리스크 요인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여전히 계속 점검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자료들을 몇 개 오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어떤 거 점검할까요? 그걸 한번 좀 볼까요? 네. 저희 혹시 몇 분까지죠, 저희가? 40분 정도. 아직 시간 좀 있어요. 네, 시간이요. 네. 예. 아니 여유 정프로님 있습니다. 진행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사실 요 뒷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맨 뒤에 땡겼어요. 있는 질문을 앞으로 꺼내시는 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저도 왜 갑자기 이 자리에 앉으니까 자꾸 정프로님께 뭔가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왜요? 왜 왜요? 그래요? 아니 이 자리에 그분이 앉아서 맨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침에. 아닙니다. 약간 이 자리가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 여러분 CPI 발표는 오늘 오후 밤 네. 10시 반입니다. 오늘 10시 반이에요? 네. 저는 좀 냉정하게 궁금해하셔가지고. 그 긴장감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정프로님께 잘 보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니 뭐 알겠습니다. 모아놓은 돈도 많으시고. 뭐 돈 많으세요? 아유 우리 박정현 부장님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함부로 이렇게 예. 여기 모실 분이 아니에요. 아, 아니 진짜요? 그런 게 있죠. 제가 네. 돈이 없지 뭐 자존심이 없냐 뭐 이런 거죠. 둘 다 없으신가요? 네? 아니 있습니다. 그 쓸데없는 네. 얘기 하시지 네, 빨리 저 알겠습니다. 자료 찾아서 올리세요. 네, 자료 지금 올린 거 좀 띄워주시기 네, 네. 바라겠습니다. 어떤 자료입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은 기본적인 뷰 자체는 최근에 이제 시장을 둘러쌌던 악재들, 금리 인상이 아주 계속 가파르게 진행될 것 같다는 우려, 또 국내에서 자금 정책 우려 이런 게 조금은 옅어지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갈 변수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주가 차트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크레딧 스위스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 4달러요? 예, 4달러입니다. 4달러. 햄버거 예. 하나 사 먹. 예, 햄버거 하나 사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파셔가지고. 저렇게들 은행이 아닌데. 근데 지금 되게 보시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리만 파산할 때 그때 이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얼마냐면 그때도 한 18불, 19불 정도에서 와. 지지가 됐었어요. 여기가. 요게가. 근데 지금 4달러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참혹하죠.
어떻게 저렇게 계속 예. 쭉 끊임없이 내려가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국의 그 뭐 대형 은행들이 다 주가가 안 좋은가? 네. 그래서 다 찾아봤어요. 뭐 JP 모건이나 뭐 골드만삭스나 뭐 찾아봤는데 그쪽 주가는 다 짱짱합니다. 그래서 지금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만 지금 요 모양이고 사실 크레딧 스위스 관련돼서 그 어떤 조금 유동성 경색 우려가 좀 나왔었어요. 한때 이제 시장에 막 이렇게 회자되다가 이제 쏙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도 그래서 별 영향 없나? 이제 뭐 다 지나갔나 보니까 여전히 주가는 계속해서 바닥을 기고 있는 그래서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나 미국에서 뭔가 좀 다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좀 후폭풍 내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미친다고 한다면 뭐 이런 금융기관들 혹시나 이제 유동성에 대한 경색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주가 차트니까 일단 크레딧 스위스 정도가 가장 좀 위기에 좀 요즘에 좀 얘기가 되는 내용들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테드 스프레드? 네, 우리 정프로님 테드 스프레드 혹시 뭔지 아실까요? 테드. 네, 약자 아니겠습니까? 테드 그렇죠, 약자일 겁니다. 트레저리. 네, 액거리. 에코리. 다이어리? 우리가 이제 참 네. 3% 다이어리를 저희가 네. 이제 출시하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그 수익금 전액을 다 네. 18이 되면 또 보육원을 나와야 되는 청소년들께 그쵸.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작년 1억 2천, 재작년에 1억 6천인가 8천 했고요. 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 다이어리 수익금으로 그분들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네. 출시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12월 네. 초쯤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거 또 깨알같이. D는 다이버전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깨알같이 또 이제 광고를 해주셨는데 네. 갑자기 저도 테드의 약자를 지금 몰라가지고 찾고 찾아봤는데 계세요? 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네, 아니 이게 말씀하십시오. 이제 약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어의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의미가 중요하죠. 예. 이게 라이보 3개월 금리하고 네. 트레저리 빌 3개월의 금리 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녹색으로 있는 게 라이보 3개월 금리고 네. 빨간색으로 있는 게 트레저리 3개월 금리예요. 그리고 밑에 깔려 있는 게 바로 이 둘의 스프레드 차이를 얘기합니다. 자, 일단 딱 한눈에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테드 스프레드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거 눈에 보이시죠? 아, 그러네요. 그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위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은 벌어지긴 했지만 그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아직은 안정적이다. 네, 뭐 거의 붙어 있는데요. 예, 뭐 네.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건 뭔가 좀 위기의 신호다.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사실 테드 스프레드는 좀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냐면 라이보 3개월 금리는 말 그대로 은행 간 주고받는 그 신용 금리예요. 리보라고도 하고 뭐 라이보라고도, 라이보라고도 하고 네. 리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은행 간 서로 주고받을 때 신용 금리이기 때문에 신용 상태를 알 수가 있겠죠. 그 금리를 트레저리 빌 3개월 금리랑 빼주면 그냥 신용 스프레드, 즉 현재 은행의 신용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네. 있는 그런 훌륭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 리만 터질 때는 오히려 그 트레저리 3개월 금리는 급락을 하는데 라이보 금리는 급등을 하면서 이게 쫙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라이보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만 트레저리 빌 금리가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네. 네. 아직 미국의 은행 간 자금 상황이 크게 나쁘진 않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심은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거하고 이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랑 같이 보시기를 지금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 크레딧 스위스의 주가가 막 갑자기 뭐 진짜 뭐 2불 뭐 1불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는데 네. 그 와중에 만약에 이 테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고 하면 네. 야 이거 크레딧 스위스에서 시작한 뭔가의 그 신용 위험이 다른 전반적인 금융권으로. 확산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크레딧 스위스 주가가 폭락을 해도 이게 안전하면 그냥 거기서 절연되는구나. 큰 문제 없구나. 이렇게 쌍으로 보시라고 네. 제가 가져온 내용이고요. 테드 스프레드를 찾았습니다. 저기 보니까 뭡니까? 미국 딱 써있네요. 네. T빌. T는 이제 T빌, 미국 단기 국채를 의미하고요. 네. 트레저리 빌이네. 네. 트레저리 좀 맞았네 그러면. 그다음에 E는 이제 유로 달러. 네. 그래서 유로 달러. S 이제 T
ED가 네. 테드 할 때 ED가 유로 달러를 아, 의미한대요. 유로 아, 유로 달러. 달러.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경제 위기를 진단하기 쉽기 때문에 네. 주요한 지표다라는 네. 설명을 누군가 잘 정리해서 올려주신 걸 제가 옮겨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약자까지는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약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억울하네. 그리고 정프로님이 심지어 티를 맞추셨어요. 저는 강자입니다. 네, 아유 여기 약간 훌륭하십니다. 네. 예,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미국 시장 상황을 보면 네. 약간의 조금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뭐 우려할 이런 만한 수준은 수준은 없는 것 아니다. 같다. 예. 사실은 이게 그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가장 다른 점이에요. 네.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랑 지금이랑 환율만 보면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환율이 지금 1,400원 밑으로 다시 떨어졌지만 역사적으로 1,400원 환율을 넘어간 적은 딱 3차례밖에 없었습니다. 97년도 외환위기 때 2,000원.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1,500원. 원달러 환율이. 그 다음에 최근에 1,440원까지 갔던 게 딱 3차례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만 보면은 뭔가 좀 큰일이 생기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 이제 우려를 할 수 있는데 다행인 거는 미국 내의 유동성 사정을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다. 그래서 이쪽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근데 네. 대신 같이 좀 지켜보시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와서 국내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을까?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일단 CDS 프리미엄은 뭐 다 아시는 건데 그냥 참고로 보여드리면 조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랑 비교해 보면 매우 안정적이죠. 아직은 100bp 이하에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얘도 문제는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 조금 지켜보는 그 지표는 네. 그 수압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아, 수압? 예, 수압. 음. 혹시 정프로님 FX 수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압은 제가 이제 예. 또 따로 공부하는 게 있고요. 예. 그건 좀 공부 이제 하셔야 되겠죠. 예. 안 하셨다라는. 그건 모르시죠? 뭐요? FX 수압은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압 쪽은 제가 워낙 또 전부터 다져온 네. 기초가 좀 있어요. 네.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가 FX 있는지. FX까지 가면 환율 네. 시장에 있어서. 네. FX. 근데 이거 너무 여행커님도 어렵잖아요. FX 수압까지는 아직은 아니 그쪽- 제가 이거를 네. 정말 꼼꼼할 때 이 관련해서 네. 유진투자선물에서 이 FX 수압 그런 네. 걸 담당하시는 두 분이 나오셔서 항상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정말 일도 못 알아듣고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최대한 주시죠. 쉽고 잘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오늘 우리 환율이 1,377원 정도의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이 현물의 현물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스팟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냥 현물한 시장, 그냥 외환 시장 하면 이거예요. 스팟도 제가 전문가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냥 사자 팔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1,477원에 사자가 있고 뭐 76원, 75원에 쭉 이렇게 뒤에 살려고 줄 서 있는 거고 팔자는 78원, 79원, 80원 이렇게 이제 줄 서 있습니다. 이게 그냥 외환 시장이에요. 네. 스팟 시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선물환 시장이라는 게 있죠. 선물환 시장은 아시죠, 그죠? 선물환. 네, 선물환 시장이죠. 예. 네. 환율. 환의 선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제가 여쭤보고 대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냥 알아서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쭉쭉 하세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년 뒤에 그 외환 거래를 하는데 1년 뒤에 외환 거래를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환율을 적용할 건지를 지금 정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뭐 예를 들면 수입업체라든가 수출업체들이 한꺼번에. 환 변동성에 노출되니까 이런 그럴 수 선물환 있겠네요. 거래를 네. 통해서 환해지를 많이 하죠. 예. 환해지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선물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음. 제가 하나 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현물 환율이 1,377원이에요. 그러면 1년 뒤에 거래하는 선물 환율은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 그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그 환율은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1230원. 1,230원. 지금이 1,377원인데 네. 100 얼마가 더 낮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신다는 거냐고요. 저는 낮게 봅니다. 낮게. 이유는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 몇 달 사이에 급하게 올라온 거잖아요. 네. 이거 정상화 돼야죠. 너무 그러니까 달러도 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질 거고. 그러면 한 달 후는요? 한 달 후? 네. 1300
20원 아 계속 떨어지는 쪽으로. 떨어지네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여행커님은 생각? 저는 한 달 정말? 뒤는 한 1,400원 정도 또 올려? 다시 올라갈 것 같고요. 아 네. 이게 1년 막이 들렸네. 뒤에는 경기 침체 있고 나서라서 네. 저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아 막이 들렸어. 자, 제가 이제 이거를 여쭤본 음.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네. 사실 정프로님 맞긴 맞았어요. 오. 근데 이건 내가 봤을 때 말도 안 돼. 그냥 이건 찍는 거 수준인데. 찍지 않습니다, 우리 정 네. 박사님은. 지금 주식 아닙니다. 투자 고마워요. 타이밍만 모르시는 거지 네. 모든 걸 알고 그런가요? 계십니다. 네. 아니 고마워요.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제가 한 달 뒤에 선물하니 얼마일 것 같으세요? 1년 뒤에 거래되는 네. 선물하니 얼마일 것 같으세요? 네. 라고 물어봤었을 때 네. 두 분이 그 수준을 가늠할 때 네. 그 전망의 근거로 삼은 거는 말 그대로 예상이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아 뭐가 있어야 되는군요. 선물 환율은 예상이 반영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네. 뭘로 해요? 선물 환율은 양국의 금리 차가 반영되는 시장입니다. 현재 금리 차. 예, 미국과 한국의 기물별 금리 차. 음. 한 달 뒤에 선물 환율이면 한 달짜리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이가 반영되는 시장이고요. 1년짜리 선물 아니면 1년짜리 1년짜리 만기에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의 차이가 반영되는 시장이 바로 선물환 시장이에요. 그럼 어려울 게 없네요. 어려울 게 없죠. 딱 되게 나온 간단하게 숫자만 그냥 산수네요, 계산하면 산수. 되겠네. 산수네 맞습니다. 진짜. 예, 산수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선물환율이 딱 그 나와줍니다. 물론 이론 가격에 맞게 선물환이 꼭 거래되는 건 아니겠죠. 그 외에 수급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물환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은 양국의 금리 차에 의해서 그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커브를 한번 갖고 왔는데 네. 대부분 이 FX 수합 거래는 1년 만기 이내에 짧은 쪽 주로 단기 쪽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쪽은 보지 마시고 네.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이 미국채의 수익률 곡선 커브입니다. 보면 지금 현재 미국채 1년짜리 금리가 한 4.7% 돼요. 매우 높죠. 네. 우리나라 1년짜리 금리는 한 3.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하고 보면 미국 금리가 거의 한 80bp, 90bp 정도 높습니다. 즉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1년 만기 기준으로는 높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 선물 환율은 현재 현물 환율보다 할인되게 되어 있어요. 더 낮아집니다. 금리가 높으면 네, 미국 금리가 높으면. 그럼 요것도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네. 요거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금 아까 미국 금리는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10%고 한국 금리가 5%라고 얘기해 봅시다. 네네네. 미국 금리가 극단적으로 높은 거죠. 그럼 100만 원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러면 그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 적금해서 5% 이자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 미국에 적금해서 10% 받으시겠습니까? 달러. 미국에 가야죠. 그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미국 금리가 10%야? 한국보다 2배네? 네. 그럼 100만 원을 빨리 달러로 바꿔서 네. 가야죠. 미국에 저금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그죠? 자, 근데 1년 뒤에 만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달러니까 나는 원화 투자자니까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원화로 바꾸려고 하면 그 당시에 환율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렇죠. 금리 차보다 더 만약에 달러화가 약해지는 즉 원화가 강해져 버리면 나는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꿨는데 나중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다 보니까 100만 원도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쵸, 이자를 그쵸. 먹었다 네.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할 때는 선물한 매도를 통해서 환위험을 해지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수요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가 높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의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즉 현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사요. 그죠? 스팟에서 달러를 삽니다. 그 다음에 1년 뒤에 선물환 시장에서 내가 달러를 팔게 라고 포워드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를 해요. 네. 우리가 이 거래를 바로 스팟 바이 포워드 셀 이래서 바이 앤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건 일단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하시는 이건 개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주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영역이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이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럼 이 사람은 네. 내가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사고 선물환 시장에서 달러를 팔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의 거래의 그 최종 값은 내가 파는 선물환율 빼기
내가 지금 사는 현물 환율이 돼요. 네. 그걸 우리가 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뺀 값을 스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흠. 그 스왑 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예요, 지금. 지금 보시면은 1년짜리가 뭐 비드 에스크 이건 호가니까 그냥 무시하고 요 미드 값 가운데 값을 보시면 네. 마이너스 251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1년짜리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25원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377원이 현물 환율이면 네. 1년짜리 선물 환율 여기서 25원 빼시면 돼요. 그럼 대략 1350 뭐 2원 정도 되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왜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지금 얘기하다가 제가 좀 중단을 했는데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거래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니까.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스팟 시장에서는 달러를 막 사요. 그 다음에 포워드 시장에서는 달러를 막 팔아요. 그러면 스팟 환율은 올라가는 힘이 생기겠죠. 그죠? 포워드 환율은 내려가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포워드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훨씬 낮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네. 그게 언제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정확히 한국하고 미국의 금리 차가 여기에 다 녹아질 때까지 반영이 돼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위험 재정 거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달러로 바꿔가지고 미국 채권에 투자해서 그거를 원화로 바꾸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거래할 때는 선물 환율을 결국 팔고 나와야 나한테 주어진 손이기 때문에 이 거래를 누구나 하게 되면 현물 환율보다 선물 환율이 훨씬 더 내려가서 네. 이자에서 먹는 거를 결국은 선물 안에서 까먹고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스왑 포인트라는 거를 현물 환율로 한번 나눠주면 이거를 선물 안의 할인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보시면은 현재 마이너스 한 1.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환율이 현물 환율보다 마이너스 1.8% 정도 할인돼 있어요. 네. 바로 이 할인율 금리가 양국의 금리 차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마이너스 1.8%는 양국의 금리 차를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 설명이 좀 아니 됐나 지금 본데. 어렴풋이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 아마 여행커도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안 왔어요. 아직 좀 들어왔어요? 그럼 자. 이제 이 내 선물하고 하는 사람은 네. 내가 1년 뒤에 뭐 이만큼의 손해를 그러니까 지금보다 이제 18원 정도 25원 정도 싼 거를 오케이 하고 대신 난 리스크를 줄이고 이제 간다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네. 내가 한국에 그 예금하면 5%인데 미국에 예금하면 10%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5%만큼 일단 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선물 환율의 할인율이 5% 예를 들면 4%까지만 할인이 돼도 그럼 계속 하지.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5% 이자로 먹었으니까 네, 네. 4%를 이 현물과 선물 거래에서 터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할 유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느냐? 그 둘 사이가 비슷해질 때까지. 그 근본적인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약간 네. 그 저 프로그램 매매할 때 네. 그 저 현선물 그걸로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그 프로그램 매매도 약간 네. 차익 거래 형태로 현물과 그러니까요. 선물 거래 네네. 하는데 지금 자, 약간 한숨 쉬셨어요. 아니요. 이거는 사실은 네. 조금 뭐가 제가 쓰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네.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네. 우리가 이 선물 환율의 할인율을 스왑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스왑 레이트가 현재 마이너스 1.8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양국의 금리 차가 여기에 녹아져서 비슷한 수준이어야 이론적인 가격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는 1년짜리 기준으로 미국이 한 4.7이고 우리가 3.9니까 한 80bp, 한 90bp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스왑 레이트는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할인된 마이너스 1.8%잖아요. 네. 그러면 100bp 정도, 1% 정도 더 할인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면 그때는 이 스왑 레이트라는 즉
선물 환율의 할인율이 마이너스 3%를 넘어갔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급격하게 낮았다는 얘기는 뭔가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준도 중요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빠지는 게 중요한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래는 그냥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한국에 저금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저금하는 게 낫겠어. 이런 유인으로 그냥 하게 되는데 그거 네. 말고 만약에 금융위기나 다시 뭐 신용위기가 와서 국내에서 달러와의 조달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한 행태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이 FX 수합 거래를 모두가 하려고 합니다. 즉 스팟에서는 달러를 사고 포워드에서는 달러를 파는 그 거래를 우리가 FX 수합 거래라고 얘기하거든요. 한 쌍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외화가 지금 당장 급해요. 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달러를 현물에서 사고 선물에서 파는 거래를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현물에서 달러를 사고 선물에서 달러를 판다는 얘기 자체가 그 기간 동안 나는 달러를 조달하는 조달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1년 뒤에 팔면 되니까. 1년 뒤에 팔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빌리는 거죠. 네, 네. 내가 지금 원화를 주고 나 달러 지금 빌려줘. 나 1년 뒤에 갚을게. 바로 이게 이 FX 수합 거래예요. 근데 만약에 달러화의 유동성 경색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다 이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스팟의 환율은 급등을 하고 현물 환율은 급등을 하고 선물 환율은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합 레이트가 갑자기 아래로 쏟아져 버려요.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국내에서 외화 조달이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이렇게 쭉 당연히 그래프로 나오는 게 있겠죠. 예, 이거죠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떨어지고 차트가 있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게 지금 아. 최근에 보시면 뚝뚝뚝. 뚝뚝 떨어지고 있죠. 최근에 떨어진 거는 양국의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반영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양국의 금리 차는 100bp도 안 되는데 1.8이나 벌어져 있다는 얘기는 금리 차보다 더 뭔가 수급적으로 달러화를 조달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다. 그럼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수준만 보면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경계선 정도예요. 위험 예, 수위가 약간 위험 달랑달랑. 순위에 도달했는데 완전히 확 온 건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1.8%라고 하면 양국의 금리 차가 지금 뭐 적어도 100bp 이상은 지금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1년 뒤에. 그 다음에 뭐 미국 뭐 자산하고 한국 자산은 또 엄밀하게 따지면은 똑같은 크레딧이 아니니까 정말로 같게 인식을 하려면 뭐 CDS 프리미엄 정도를 여기 또 얹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그래서 이 수합 레이트에 형성되는 구성 요인은 네. 양국의 금리차 플러스 CDS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CDS 프리미엄이 한 70bp 정도 되니까 한 금리차가 1.1% 정도는 아 미래에 이 정도 벌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2008년도 금융위기 형태처럼 갑자기 막 마이너스 2% 이하로 간다.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면 그거는 국내에서 외화 자금이 상당히 꼬이고 있고 외화의 조달이 안 되니까 외화 자금의 경색이 국내의 원화 자금의 경색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우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 그래프는 네. 그러니까 금융 위기나 혹은 뭐 그 리스크 상태를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아니고 네. 후행적인 그래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달러 구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지. 네. 이거를 보고 아 달러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를 예측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사실은 네.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선행하는 지표는 찾기는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나마 동행하는 지표가 요게? 제일 빠른데 얘는 시장에서 바로바로 가격이 네네네. 추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어려운지를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래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원달러 환율 급락했잖아요. 네. 1444원이 1377원으로 거의 6, 70원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냥 절대적인 환율 수준만 보면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야 이거 이제 뭐 외환시장 되게 좋아졌나 보다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해죠. 요거는- 외화 자금 시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 꼬이고 있는. 오히려 외화 자금의 조달 여건은 최근에 어려워지고 조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환율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 부분 이거를 수합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이걸 한번 현물로 나눈 할인율을 수합 레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수합 레이트만 보면은 계속 빨간불 들어오는 그러니까 빨간불 전에 뭐 있죠? 분홍색 불이 주황불. 들어와 있는 주황불이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 환율을 보고 이제 뭐 그 위험 요인 해제됐어. 경고 네. 사인 지났어라고 안심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 뜯어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타나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여전히 국내 입장에서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예를 들면 무슨 CDS 프리미엄 같은 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위험성이 이렇게 나타나는 기술적인 지표 같은데 네. 이 친구는 약간 심리적 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더 지금 필요로 달러를 지금 더 가져야 된다는 그 불안감 같은 게 반영된 지표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심리가 아니라 수급이죠. 수급. 이건 수급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했잖아요. 서로 거래되는 팔고. 거는 내가 현물 환율하고 선물 환율의 차이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내가 현물과 선물 거래를 음. 동시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화를 조달하는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 게 외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달러 사고 파는 게 외환 시장이고 외화를 조달하는 외화 자금 시장이 있어요. 네. 이 외화 자금 시장을 가장 대표하는 게 바로 이 FX 수합 시장입니다. 그리고 외화를 조달한다는 게 뭐예요? 달러를 주고 그러니까 원화를 주고 달러 지금 받은 다음에 1년 동안 내가 잘 쓰고 다시 달러 주고 원화 가져오는 게 내가 외화를 조달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 외화 조달 시장의 수급이 가격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수합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차트 표를 왜 보여드렸냐면 그 현물 거래를 할 때 우리는 호가창에 이렇게 매도 호가 1378원, 매수 호가 1377원 이렇게 단일 호가지만 네. 선물한 거래는 이 현물 환율 대비 수합 포인트가 얼마냐 요걸로 호가가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거래가 되는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시장의 수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양국의 이자율 차이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얘기는 지금 외화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있다. 이게 외화 자금 조달줄이 막혀버리면 국내에서는 항상 제 경험적으로 원화 유동성은 사실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하고 풀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지금 시한펀드가 2차도 지금 집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최근에 뭐 한전채, 공사채들 다 어느 정도 수급 조절되면서 채권 시장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네. 정말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외화 자금이 막히면 그게 원화 자금의 경색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지켜보자는 거고 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위기 자체는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개선된 건 맞습니다. 근데 가격 변수로 주가도 올랐고 환율도 빠졌고 채권 금리도 하락해서 뭔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물밑에서 자금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안 좋죠. 여전히 외화 자금의 조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아직은 경계감을 네. 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선물한 수합 포인트 보시면서 네. 조금 계속해서 모니터링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디서 보면 돼요? 뭐라고 이거요? 검색하면 나와요? 구글에? 선물한 수업 레이트? 현물 환율은 당연히 그냥 네이버 치면 네. 나오는 거고 선물 환율도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지금 레이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업 이 레이트. 차트는 어디서 그거는 그냥 보신 거예요? 나누면 되니까 누가 나눠? 본인이 안 해. 예? 못해 나 그렇게는. 아니 이거 이 표를 어디서 찾아요? 이 표. 이거. 요거는 이제 그 유료 단말기에서 저희는 이제 하는 건데 이거 유료예요? 또 아예 안 해. 그러면요. 네. 예. 박종현 증권 운용 부장님께서 요거 네. 좀 문제 생긴다 그러면 바로 나오세요. 아니면 주일에 씨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네. 일단. 그럴까요? 네. 바로바로 3% 시내 자료실에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업데이트. 혹시나 여기서 뭔가 조금 문제가 시그널이 이상하다. 예, 그러면 바로 제가 연락 말씀을 좀 주세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진짜 이건 굉장히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사실 어려운 이야기는 얘기인데 어려웠습니다. 박종현 부장님 정도 설명이면 사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 어느 정도 이해시키신 거 보면 그래서 이 자료는 저희가 업로드를 3프로TV 앱에 해놓을 테니까 네. 그거 꼭 다운받으셔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외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지금 좋아진 것 같은 오. 느낌을 우리 살짝 가졌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외화 조달 시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여전히 예.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알겠습니다. 약간 경계선에 네. 있어서 여전히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박 부장님.
늘 좋았습니다만. 그래요. 아 근데 좀 제가 이해를 잘 못 시켜드린 것 같아서 아이, 조금 안타깝네요. 다 했어요, 제가. 저희. 저의 이해력의 문제입니다. 네. 전살 씨한 70%? 아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네. 자, IBK 투자증권 박정현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